변호사도 고소당할 수 있죠. 당연히 변호사도 뭐 잘못했으면 고소당할 수 있지. 탐정들의 영업 비밀 아세요? 응. 아니 제가 주말에 그거 보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불륜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불륜으로 소송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 거예요. 아, 그거 나도 봤지. 탐정들의 영업비밀 나 완전 팬이거든. 그 남자 변호사가 자기 와이프 친구랑 맞아요, 바람난 사건 맞아요. 말하는 거지? 네, 맞아요. 자기 나름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증거 안 남기려고 되게 철저하게 한 척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들킨 게 그 상간녀가 나 지금 폰에 녹음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편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꼬신 거야. 근데 폰에 녹음 안 하는 거 보여준다고 바로 싹 넘어가더라고. 그니까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 폰으로만 녹음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의뢰인들 보면은 소형 녹음기 사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어디 녹음기 또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 변호사가 굳이 와이프 친구랑? 주장 스멜이 조금 나던데요? 아휴, 우리 석대리가 아직도 현실을 모른다. 진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저번엔 그 실제로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 남편분, 상대방인 와이프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 사람 막 도와줘서 문제된 사건도 있었어. 변호사가 응. 상대 측 아내랑 응. 불륜을 했다고요? 그 변호사가 남자분인데 자기 의뢰인이 남편 쪽이었던 거야, 이혼 소송에서. 그 이혼 소송의 상대방은 당연히 그 의뢰인의 아내분이겠지. 네. 근데 그 여자분이랑 바람이 났대.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당사자인 남편분이 그 변호사한테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도 비밀까지 싹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일부러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쓰라고 다 자기 불륜 상대방인 그 아내 쪽에 알려주고, 그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이 변호사의 의뢰인이지, 그 사람한테 고소할 수 있게 고소장까지 다 써줬다더라. 완전 상대 측 변호사가 된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윤리 의무도 있는데, 그건 너무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윤리 의무를 다 저버린 거지. 근데 이렇게 불륜이 걸려서 변호사 본인이 상간소송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요? 아니면은 뭐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뭐 둘 다 가능하지. 우리는 변호사라서 법을 잘 아니까 셀프 변론도 가능하지만, 우리도 내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어. 특히 불륜처럼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인 일이 앞설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아무리 내가 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객관적으로 잘 변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아주 어렵다고 보거든. 응. 그래서 셀프 변론단답시고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재판장이 좋게 보실지 그건 알 수 없지. 별로 안 좋게 볼 것 같은데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보겠지. 사실 뭐 내가 막 의뢰인들 대리할 때는 그분들의 이제 그런 한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막 감정이입해서 쓰지만, 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다듬어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의뢰인이 하는 말 그대로 들어가면 진짜 이거는 뭐 법정이지만 쌈나거든. 근데 내가 나의 내용을 이제 셀프로 이렇게 쓴다, 난리 나지. 서면에서 불나지. 키보드 부서지는 거 아니야? 다른 변호사를 대리하는 게 낫겠네요. 소송을 잘 진행하려면.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그래. 내가 직접 하는 게 창피해서 이제 맡긴다? 근데 변호사 업계 진짜 좁거든. 한 달에 건너면 다 알아. 이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 동료 변호사를 찾아가. 그러면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사실관계 설명하는 건 그렇다 쳐. 말로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소송엔 뭐야? 증거가 필요하잖아. 나한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다 줘야 되잖아, 변호사한테. 그러면 내가 막 그 상간남이랑 얘기했던 막 그런 뭐 자기야 하면서 막 했던 막 그런 부끄러운 얘기들, 사진들 다 전달해야 되는데 네. 너무 창피하잖아. 나도 명예라는 게 있는데, 사람으로서. 너무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갑자기 지금 상상하니까 막 저기 법정에까지 갔다 왔거든, 지금.
아니, 우리 의뢰인들 마음을 갑자기 더 이해하게 된다. 그런 거 보내실 때 얼마나 고민되시고 힘드실지 더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잘 도와드려야겠어. 그래도 응. 상간소송 당했을 때 법을 변호사들이 가장 잘 아니까 위자료는 적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쉽지 않아. 근데 상간 소송이라는 게 이 상간녀 상간남이 외도해서 잘못했으니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돈으로 위로를 해줘라. 이런 소송이어서 소송 과정에서 그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건 알고 있지? 뭐 징역형이나 이런 걸로 뭐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위자료 액수는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돼. 그래서 나같이 변호사나 판검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좀 더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특히 법조인들은 자기의 이 잘못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더 잘 알고 있지. 그쵸. 그러니까 더 잘못했다고 봐서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수 있어. 변호사라서 유리할 줄 알았는데 불리한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법을 수호하고 윤리 의무를 잘 지켜야 될 변호사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남들보다 더 안 좋게 보지 않겠어? 혹시 이렇게 응. 죄를 저지른 변호사는 막 퇴출되거나 정지당하거나 그래요? 뭐 어디 골로 보내고 싶은 변호사 있니? 오늘따라 질문이 왜 이러지? 아니 뭐 나한테 억가심정 생긴 거 아니지? 말로 아니에요. 풀어 들어줄게. 변호사가 응. 상간소송이나 뭐 폭행, 사기 이런 데 휘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응.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변호사도 사람이니까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에 휘말릴 수 있지. 근데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법정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무슨 SNS에 글 올리는 것까지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럼 불륜 같은 거 바로 징계인가요? 근데 불륜 자체가 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건 아닌데 만약 그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징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응. 징계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징계도 단계가 있어. 견책이라고 해서 제일 가벼운 처분인데 뭐 가볍게 경고 정도로 넘어가는 거고 뭐 좀 더 심각하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정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구제명까지도 될 수 있어. 비교적 최근에 정말 큰 사건 하나 있었잖아. 어떤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 대리를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했고 결국 패소까지 한 사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놓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3번이나 연속해서 재판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럼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패소하고 나서도 기회는 있어. 상고라는 걸 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상고 기한도 다 놓쳐가지고 끝나버렸어. 그럼 당사자는 몰랐고 대리인이 잘못한 거니까 대리인이 변호사가 잘못한 거니까 나중에라도 상고할 수 있을까? 안 돼. 이 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도 다 알고 동의한 걸로 간주가 돼버리거든. 아,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 재판에 근데 불출석하면 음. 소송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소송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사건 이런 민사 사건들은 서면주의가 원칙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충분히 변론을 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게 변론한 걸로 간주는 될 수는 있어. 근데 3번까지 불출석하고 패소까지 했다는 걸로 봐서는 서면조차도 제대로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서면을 제대로 신경 써서 냈을 것 같으면 재판을 3번이나 불출석하진 않겠지. 그래서 결국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1년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유족이 그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결국 이제 5천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로 끝났다고 해. 근데 반장님, 응, 반장님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응, 만약에 응, 불륜을 하셨어요. 응,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응? 어쩌실 거예요? 뭐야? 그건 뭔 질문이야? 어쩌긴 어째? 다투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지. 돈은 적게 낼수록 좋으니까. 우리 남편이랑 시부모님 다 보고 있는데 걔 안 나. 아니 뭐 근데 그런 질문 뭐 상관없는데 질문에 답할 말이 없어. 너무 모호하잖아 질문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가 아니라 너무 명백박 증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상간의 피고들이 하듯이 뭐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뭐 기간이 짧고 뭐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좀 그래 좀만 깎아주세요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당했어. 그럼 어쩌실 거예요? 뭐 어째 죽으리? 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래? 그럼 반장님, 응. 상간 소송에서 변호사도 증거가 있으면 빼박으로 못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그치. 뭐 변호사도 법이 있는 거 아니고 소송은 증거로 다투는 거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는 부정행위 기간이라든지 내가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나서 이 상대방한테 보인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주장해서 이제 좀 뭐 감액해달라고 하든지 뭐 합의를 보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럼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증거를 어떻게 하면 안 남길지 아니면 내가 상간 피해자라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거는 다음번에 2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정말요? 내가 최신 트렌드까지 싹 다